지금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육선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면 서울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주거 사다리를 연결해드리는 부동산 사다리 연구소 레더원입니다.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이번 선거 결과를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을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주식시장은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3,000선을 넘어 8,000을 돌파하는 초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 임직원들의 성과급 이슈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앞으로 어디로 향할까요? 역사를 보면 금융시장 상승 이후 유동성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집중되는 시장,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쏠림 현상, 강남 불패,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입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마포, 성동, 용산 같은 지역도 이미 일반 직장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강남 서초권은 평당 1억 원 수준을 넘어섰고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마저도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부동산 규제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서울 주요 입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찾는 것이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이미 완성된 25억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대신 향후 그 아파트와 비슷한 입지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저층저밀 노후 주거지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50.5%, 오세훈 후보가 40.3%로 정원호 후보가 격차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죠.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어떤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어떤 사업이 속도를 잃을지 선점해야 할 지역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 오세훈 시장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동안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재건축 규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다면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사업 방식과 우선순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 강화, 임대주택 비율 확대, 민간주도 사업 속도 조절, 강남권 비강남권을 포함한 지역별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시장이 오세훈에서 정원호로 바뀐다는 가정에 모아타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신속통합기획은 계속 갈 수 있을지,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은 수혜를 받을지, 강남 3구와 용산이 유리할지, 그 외 지역이 유리할지, 지금 투자해야 할 정비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택 공급은 어떤 형태가 될지 정치적 관점이 아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의 부동산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공약은 바로 착착 개발입니다. 2031년까지 36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 계획과 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 파견을 통한 공사비 갈등 최소화,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그리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 전 구역 파견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비사업은 더 빠르게, 더 쉽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원호 후보가 당선되면 민간 재개발이 사라지고 공공만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공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약 내용을 보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을 구분하지 않고 에딧, 고엔, 공공 재개발, 도심 공공 복합 개발, SH 중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H 수도권 정비본부 신설에 대응해 SH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간, 인허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만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만 밀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방향성이 민간 중심에서 민간 플러스 공공 결합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담 가능한 실속주택 공급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과 연계해 조기 착공을 확대하고 지분 적립형, 이익 공유형, 토지 임대부 주택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토지 임대부 주택과 공공성이 포함된 공급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정비 사업의 사업성 구조와 공급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약들이 실제 정비 사업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임대 비율이 높은 정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강남 3구와 용산에서도 공공성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토지 임대부 방식의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 비율이 높은 정비 사업은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별 영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정비 사업과 낮은 정비 사업의 온도차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세권 35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심복합 개발 등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역세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노후도가 낮아 재개발 요건이 부족한 곳은 모아타운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등 최대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용적률이 500%, 심지어 일부 일반 상업지역은 1000% 이상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황학동, 청량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이나 일반 재개발은 대부분 2종에서 3종 정도의 종상향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야 280, 한 300%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업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용적률을 크게 상향받은 역세권 사업은 그만큼 공공기여도 많이 해야 합니다. 상향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 체납을 통해 확보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30, 4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성산중동 가좌역세권 사업의 장기 전세 비율이 35.8%로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으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서 공급되는 물량 상당수는 영구임대가 아니라 장기 전세주택 형태입니다.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도 포함됩니다. 즉,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택시장에 편입되는 물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정원호 시장 체제가 들어선다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정비사업, 도심복합 개발, 역세권 시프트, SH 모아타운 등은 오히려 추진 동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성 확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어떨까요?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 정비 사업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도 보통 10, 2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영구임대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아타운과 신통이 전부 중단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고 조합 설립인가 단계까지 진입한 사업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지 선정 단계, 연번 부여 단계, 동의서 진구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밀어주기보다 공공성이 더 높은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SH 모아타운이나 새롭게 개편된
공공도심복합 개발 사업은 과거 3080 플러스 시절과 달리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장치들이 상당히 추가됐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기간 단축, 각종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신통 모아타운은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 단계나 연번 부여 단계의 초기 사업은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역세권 시프트, 도심 공공복합 개발, SH 모아타운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이제는 강남 3구도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은 투기과열 지구이자 분양 가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반포에서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분양 가상한제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장기 전세 주택과 공공성이 결합된 정비 사업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서울시는 앞으로 분양 가상한제를 하나의 강력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개발은 단순히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합과 SH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의 이익이 커질수록 사업 추진 동력도 강해지고 시행 주체 역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SH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송파구 잠실동 3개 9번지 일대를 보면 2025년 12월 공모 접수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선정됐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60% 중반의 높은 주민 동의율이 징구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SH 모아타운 공모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가 바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였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강남 3구와 용산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즉, 주변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일반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SH모아타운이나 공공성이 결합된 새로운 정비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모에서는 송파구 잠실동 3별2 9번지 일대와 강남구 삼성동 플랜몰 4번지 일대가 모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라는 인센티브를 만든 이유는 결국 강남 3구와 용산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포 일대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60억, 70억 원에 형성돼 있는데도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가는 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면 현재 노량진 뉴타운처럼 평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일반 분양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의 재개발 추진 현장들이 이러한 공공성과 인센티브가 결합된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복합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 일대와 용산구 효창동 일대에서도 공공도심복합개발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3080 플러스 공공도심복합개발 당시에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1회 매도가 가능해졌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역시 완화됐습니다. 즉, 이제는 공공이라는 단어만 보고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가 민간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정비사업을 확대한다면 기존에는 재건축 중심으로만 접근했던 강남 3구와 용산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정원호 후보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이후 3년 안에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총 8만 7천 호 공급 계획을 밝히며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한 6만 호 공급,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빌라 공급 확대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한 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 임대부 방식입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8년 성남시가 추진했던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단독주택과 노후 건축물 부지를 매입해 행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했고 정비 기반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역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대규모 재개발뿐만 아니라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토지 임대부 방식의 공급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이 교체된다면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역세권 시프트와 도심 공공 복합 개발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은 이어가되 초기 단계 사업은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으며 강남 3구와 용산 역시 공공성과 인센티브가 결합된 새로운 정비 사업을 통해 재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토지 임대부 방식의 빌라 오피스텔 공급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공개된 정책 방향과 정비 사업 흐름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실제 정책은 선거 결과와 향후 서울시의 세부 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어떤 정비 사업이 앞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어떤 지역이 정책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SH모아타운, 공공도심복합 개발, 역세권 정비사업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정비사업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사다리 연구소 레더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